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예, 예, 별로 답변이 없으시네요. 예. 예,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참 이거 추억입니다. 아주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예, 아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모범 답안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요걸 너무 모범 답안으로 이제 접근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안 쓰셨더라도, 예, 너무 뭐 상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회 시험을 보신 소장님 계시고, 2회, 3회 이렇게, 보신 소장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차피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원수의 또 이제 점수가, 예, 등락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저도 대부분 다 이제 정규반에서 올라오신 소장님들이 많으실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소장님들은, 네, 제가 이제 정규반하고, 예, 모의고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찬문입니다. 예. 자, 124회, 예, 해설을 같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 용어입니다. 예, 상당히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1교시 시험이. 예. 요 근래,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두 개 정도 조금 적게 나오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용어 기출에서 이제 5문제로 보면 되겠고요. 용어 문제에서, 그리고 서술형에서 그래도 이제 기출로 나온 문제를 이제 3문제로 보고, 일단은 기출을 용어 서술 합쳐서 일단 8문제, 이제 용어에 대한 문제가 한 8문제를 기출로 이렇게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유리 열파손입니다. 유리 열파손. 예, 모의고사에서 같이 이제 문제로도 풀어봤었고요. 뭐 당연히 뭐 예상 문제에 들어있던 문제죠. 예, 유리 열파손. 자, 정의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런 태양열에 의해서 중앙부는 고온으로 팽창하고, 그리고 주변부는 저온으로 수축하는 그런 열 팽창에 의해서 유리의 깨짐이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개념도입니다. 우리가 키워드 정의를 알면은 이런 개념도 한 번만 그려보셨으면은 비슷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네, 원인과 대책으로 풀어나가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정규반에서도 제가 이제 열파선을 언급해드렸습니다. 유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용어에도 나오고 서술로도 기출되는 문제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어에서는 우리가 113회에서 기출이 됐었고요. 서술에서는 106회 때 또 25점짜리로 열파손의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서술로도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서술로 나왔을 경우는 2.5에서 3페이지까지는 조금 채우기는 좀 무리스럽지만, 용어로 나왔을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한쪽을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으셨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파선하고 또 자파현상 우리가 또 구분하라고 그랬죠. 예, 자파현상 또 혼돈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비교표. 그래서 또 자파현상하고 또 비교표를 또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니켈 황화물 같은 이런 불순물에 의해서 스스로 깨지는 현상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예, 혼화재료입니다. 자, 당연히 예상 문제 있는 문제고요. 네. 모의고사에서 지금 풀어봤는데, 모의고사에서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로 풀어봤었죠. 우리가 기출로요. 115의 기출로 풀었습니다. 콘크리트 성능 개선을 위해 첨가하는 재료,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115에. 그래서 혼화 재료를 모의고사에서 같이 종류랑 그 특성까지 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어로 나왔네요. 용어로. 예. 그래서 이게 115회 때 서술로 나온 문제라고 제가 정규반 때도 말씀드렸고요. 용어의 문제로는 84회 때 나오고 지금 이제 새로 나왔네요. 자, 혼화 재료.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로서 또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겠죠. 네, 중량의 시멘트 중량의 5% 미만으로 약품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혼화 재화, 그리고 시멘트 중량의 5% 이상으로서 시멘트의 성질을 개량하는 혼화재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번에 목적입니다. 예, 다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혼화재료에 대한 시공도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3번에 이런 분류, 혼화재와 혼화재화 이렇게 분류를 나눠줬는데 뭐 칸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각 그 혼화재료의 간단한 이런 특성 적으셔서 한쪽을 마무리하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예. 충분히 한쪽 기술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밀폐 공간 복원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1교시에서 가장 또 어려웠던 문제로 선택되고요. 예, 많이 기술하지 않은 문제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험 보신 소장님들은 이제 제가 통화하실 경우, 예, 뭐 안전 쪽이죠. 산업안전보건 쪽.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정의해 보시면은 이런 그 밀폐 공간에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밀폐 공간이라 한다. 그래서 이 밀폐 공간 프로그램 운영 흐름도입니다. 그 2번에 보시면은, 예, 그래서 작업 공간 대상을 선정, 대책을 수립, 교육,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요게 지금 그 서술에서 기출이 나왔었는데, 밀폐 공간이 110회 때 혹서기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방안과 밀폐 공간 작업 및 집중호우 관리 방안. 그래서 밀폐 공간이라는 그 단어가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6년 110회 때 한번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 3, 4번까지 대제목 잡으시려면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만약에 9번째 아니면 10번째로 이 문제를 선택했다 하면은 우리가 가상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밀폐 공간, 아무래도 이제 안전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3번의 이런 필요성, 그리고 4번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방안, 이렇게 적어주셔도 충분히 기본 점수도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개수를 제가 채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개수를 채우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쓰지 않으면은 0점이죠, 0점.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든 그 해석을 해서라도 가까스로 어떻게 만들어 보이면은 이게 채점관이 이제 3명이기 때문에 한 분이 3점씩만 줘도, 3에서 4점씩만 줘도 10에서 12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합격생의 그 숫자에 일단은 비례하겠죠. 그 점수 주는 거는. 예, 그래서 이 개수를 채우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18점 맞는 거를 사실 28점 맞는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27점까지 26점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모의 2 정도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거의 불가능하고요. 잘 나와도 21점, 22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18점, 19점 맞는 거를 1점, 총점 1.2점 더 늘리려 하지 말고 다른 모르는 문제를 접근해서 근접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다 보면은 10점 이상은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부 양에 좀 비례합니다.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쓰실 수가 또 있습니다. 예, 문제 4번입니다. 벨트 트러스입니다. 자, 횡 변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일부 층을 강성이 큰 벽체나 트러스 형태로 구조물을 띠같이 설치하는 것. 이게 벨트 트러스죠. 벨트 트러스. 자, 벨트 트러스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때는 풀지 않았지만 아웃리거를 제가 풀었습니다. 아웃리거. 그래서 아웃리거를 풀 때 우리가 벨트 트러스를 같이 언급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 왜? 아웃리거가 있으면 벨트 트러스가 같이 병용이 되거든요. 예. 자, 이 벨트 트러스는 그 용어로는 처음 나왔지만은 우리가 서술 문제로, 서술 문제로 97회 때 12년도, 뭐 10년 전입니다. 97회 때 벨트 트러스 시공을 위한 사전 계획과 시공 시 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해서 뭐 25점짜리로 쓰긴 힘들어도 10점짜리는 우리가 아웃리거만 알면은 충분히 기술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수분 증발율입니다. 콘크리트의 수분 증발율. 네. 자, 뭐, 이 문제도 또한, 비슷하게는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정확도에서는 뭔가가 또 긴가민가한 이런 문제일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자, 대기 온도, 그리고 상대 습도, 이런 풍속, 콘크리트 온도가 수분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했고요. 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소성 수축 균열에서 그나마 한 번쯤 눈으로 봤을 경우 이런 그 시간당 1kg 이런 그 수분 증발률, 소성 수축에 있습니다. 이상 또는 증발량이 블리딩량 초과인 경우 균열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지침에 있는 수분 증발률의 이런 개념도, 이런 시공도와 그리고 측정 방법, 이렇게 우리가 모범 답안엔 기술해 놨는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과연? 예. 그럼 모범 답안이라 보시고요. 물론 비슷하게 적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수분 증발률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률에 대한 이런 개념도를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수분 증발하는 개념도 시공도 우리 그릴 수 있겠죠. 우리 소성 수축으로 보시고 수분 증발하는 개념도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대제목 3번과 4번은 수분이 증발하니까 일단은 좋지 않은 현상이겠죠.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 그리고 대책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대제목 잡고 한쪽을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성 수축의 개념이 과연 생각이 났을까 보고요. 이 1kg 저런 숫자 정도가 들어갔으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 숫자가 과연 기억이 났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단독으로 나온 기출 용어로는 이제 70회 때 문제 나왔고요. 이게 105회 때 이제 이것도 서술로도 같이 나옵니다. 105회 때 블리딩 현상에 의한 원인과 저감 대책해서 우리가 서술형에도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 현상 제가 모의고사 때 시험 문제로 제가 풀었습니다. 자, 블리딩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가 소성 수축이면 소성 수축이 들어가기 전에는 블리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료 분리 현상이겠죠. 이런 비중차에 의해서 물과 미세물질은 상승하고
무거운 골재와 시멘트는 침하하는 이런 재료 분리 현상이죠. 그래서 상승된 물은 워터게인이 되고 워터게인이 날아가서 이런 미세한 물질의 이런 찌꺼기는 레이턴스가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한 정의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이런 피해 그리고 개념도 시공도 그려주실 수 있고요. 현상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원인과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원인 대책을 외우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왜 재료 분리가 발생될 것인지 충분히 2, 3, 4번을 외우지 않았어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 이렇게 봐보세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면 당연히 재료 분리가 발생되겠죠. 그리고 반죽이 너무 질기가 클수록 그리고 물결합 제비가 너무 크고 타설 높이가 크고 타설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분말도가 낮다는 게 입자가 크다는 개념이겠죠. 입자가 크면은 또 재료 분리가 발생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일반 그 쇠석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비해 더 크다고 하고 단위 수량 이런 다진 부재의 단면 치수 등이 클수록 결국은 우리가 재료 배합 시공에서 충분히 빼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알면은 당연히 원인 반대가 대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그 우리 소장님들이 선택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 네,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전. 예, 어려운 문제고요. 확인 대상 건축물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뭐 정의해도 돼 있고요. 높이 31m 이상 비계, 그리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그리고 터널의 지보공. 예. 우리가 토목에서는 지보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건축에서 개념은 이제 서포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그래서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인허가 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쓰진 못하더라도 두세 개 정도라도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면서 표현해 주셨으면 충분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묘들러 시공 방식 중 인필공법입니다. 자, 용어로는 처음 나온 문제고요. 우리가 서술로는 묘들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반 때 그 묘들러가 우리가 PC에서 그 종류가 상자식에 큐비클 유닛과 스페이스 유닛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두 가지로 보면은 적층이냐, 우리가 인필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방식과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그 개념을 인식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큐비클 시스템이 우리가 적층 공법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 유닛이 공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필 방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묘듈러 방식이 120회 때 묘듈러에 대한 장단점과 공법별 특징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20회 때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제가 해설을 해드릴 때 같이 공법, 적층공법과 인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11회 때도 묘듈러 방식의 장단점과 종류별 특징, 똑같죠? 종류별 특징, 공법별 특징, 말만 바꿨고, 예, 그래서 2회 출제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용어로 또 나왔습니다. 용어로. 예, 묘듈러 방식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친환경, 예, 친환경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숙소를 다 묘듈러 방식으로 한 겁니다.
묘듈러 방식으로. 예. 자, 정의를 보시면은요. 1번 상단의 정의 보시면 그 전부 또는 일부 공장에서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70에서 또는 뭐 50 이상 아니면 70% 아니면 80% 그래서 장소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의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시공한 구조체에 서랍처럼 끼워 넣는 방식. 이게 인필이겠죠, 인필. 예, 인필 방식. 예.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이거 다 적층까지 구분해서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인필만 쓰는 거죠. 인필만 쓰고. 그리고 적층은 어디다 둡니까? 맨 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비교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분류,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묘듈러 공법의 공법별 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인필 방식 이렇게 시공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인필 방식. 예, 인필 방식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예. 인필 공법의 특성. 물론 이제 그 적층과 인필에 대해서 특성을 굳이 이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인필만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눠서 뭐 특성 쓰실 필요 있겠습니까? 묘듈러에 대한 특성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쉽게 가는 거죠, 쉽게. 그리고 우리가 비교표로 적층과 인필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쓰면은 뭐 한쪽에 채우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우리가 이게 문제가 기출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120회 나왔기 때문에 사실 120회면은 작년입니다. 작년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짧은 기간 안에 또 나왔다. 예, 120회. 그래서 저는 이제 묘듈러가 이번 마지막 시험에 한 내년 정도 이 정도에 이제 뭐 그 기출 문제 이렇게 준비할까 싶었는데 예, 조금 이제 일찍 나왔습니다. 묘듈 문제가.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하 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벽 방수 재료, 방수층의 요구 조건. 예. 이거 이제 찍힘에 해당하는 거겠죠, 찍힘. 요구 조건을 쓰는 거죠. 어떠한 정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쓰는 게 아니고, 지하 구조물에 적용하는 외벽 방수를 층을 설치를 하는데, 어떠한 요구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아이템화해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용어로는 이제 기출되진 않았고요. 용어로는 기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서술 문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요구 조건, 뭐 76회 아주 예전에 나왔고요. 76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하 벽 방수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지하보다는 사실 요즘 지붕이 많이 나온 추세거든요. 지붕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요 근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았던 이런 그 개념입니다. 예, 외벽 방수층 요구 조건. 그 그림 그려주시면서요. 개요 써주시고 1번, 그리고 2번, 지금 3번에 돼 있는데 이 요구 조건 써주시면서 그림 같이 첨부해 주시면서 같이 아이템화 시켜서 한쪽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지수판 설치하는 거 그림 그리실 수 있겠고요. 예, 뭐 수팽창 지수제도 그려 놓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관통 슬리브 이중벽 구조 당연한 거죠. 우리 건축은 이중벽 구조.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공도에 있는 저런 그 면접기 그려줄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는 방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채우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용접부 비파괴 검사 중 초음파 탐상법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고요. 예상 문제에서 있었고 모의고사 원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또 용어로 시험에 우리가 출제해서 같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예,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예, 건축에서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자, 정의입니다.
초음파 투입과 동시에 화면의 용접 상태가 형상으로 나타나며 결함의 종류 위치 범위를 검출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그 공장에서는 완전 용입일 경우는 무조건 하는 거죠. 완전 용입. 우리가 이제 우리가 UT랑 MT를 우리가 합니다. 건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완전 용입일 경우는 우리가 UT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용접이나 기타 완전 용입 아닐 경우는 우리가 MT를 많이 실시를 합니다. 초음파 탐상, 뭐 어떠한 그 시공도 그려주셔도 되겠고요. 예, 우리가 초음파 탐상법의 이제 특성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예, 뭐 소형, 뭐 운영 취급이 편리하고 당연히 검사 속도가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취득하는 거고요. 균열 검출이 용이하고 뭐 숙련 필요하고 필름은 사용하지 않죠. 그건 RT에서 필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록성이 있다. 우리가 교재는 기록성이 있다 하는데 그 기록성이 아니 프린트도 없는데 무슨 기록성이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그 비파계 우리 기사들이 우리가 레포트로 기록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현상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검사 시 유의사항 보시면 초음파 기사의 합격, 예, 초음파 기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사 시 유의사항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교표를 작성하시는 소장님들 많으실 겁니다. 예, 우리가 뭐 RT 그리고 MT, PT 같이 다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 같이 놓고 비교를 하시든지 충분히 표를 작성하셨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입니다. 예, 우리 예상 문제에 있었죠. 자기치유 콘크리트. 예, 자기치유 콘크리트가 95회 이제 출제된 문제고요. 자,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개념은 이제 4차 혁명의 개념이죠. 이거는 4차 혁명의 개념. 예, 4차 혁명의. 그래서 정의 보시면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균열을 스스로 감지하여 보수, 복구하는 기능을 가진 콘크리트다. 예. 충분히 쓰실 수 있겠습니다. 개념도 자기 치유 물질에서 균열에서 채워진다는 개념, 어떠한 그림을 그려도 뭐 무방합니다. 예, 시공도는. 자, 여기서 필요성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문맥상 필요성이 이제 3번 들어가면 더 좋죠. 예, 3번. 목적, 필요성, 특성, 요구 성능 다 똑같은 개념이죠. 예, 필요성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 치유 재료의 종류, 분류 뭐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뭐 외우신 소장님들은 뭐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 적을 수 없으면 그럼 현장에 이런 뭐 적용 방안, 이런 향후 발전 방향. 예. 그래서 우리가 대제목 만들어서 써도 충분히 한쪽은 충분히 우리가 답안을 정리하리라 보겠습니다. 예, 문제 12번입니다. 예, 타이로드 공법. 글쎄 이거를 적용하시는 소장님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흑마기가 사실 토목의 이런 여타 교재에서도 많이 기술되어 있지는 않고 지나가는 단어로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공법이. 그래서 적용을 이걸 예전이나 이렇게 하셨으면은 요즘은 많이 안 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기술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흑마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앙카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충분히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의 보시면은요. 예, 강제널말뚝을 사용한 흑마기 공사의 띠장으로부터 전달되는 이런 치갑을 이런 타이로드를 설치하여 정착 부지에 전달하는 공법이다. 예, 이런 개념. 그래서 2번 시공도 그려져 있고요. 예, 특징. 뭐 6m 이내여야 된다. 상수면 위에 설치해야 된다. 상수면 이하면은 방청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키워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흑마기
일반 그 어쌍칼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우리가 그 정규반 때 했던 그 자립식 버튼대식 어쌍칼식인데 제가 이제 이번 그 당김줄식도 있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당김줄식 그림을 그리셔도 뭐 충분히 비슷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당김줄식.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가 깊지 않은 보통 뭐 3m, 4m, 5m, 6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막이를 설치하고 그리고 띠장 1단을 걸면서 우리가 이제 그 흙막이에서 이렇게 당김줄로 우리가 끌어서 우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대지가 이제 필요한 경우죠. 대지가 이제 필요한 경우 우리가 이제 당김줄 우리가 H빔을 끌어놓고 그래서 당김줄로 이렇게 잡아서 매달 수 있거든요. 잡아서 매다는 우리가 평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당김줄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단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띠장을 설치하는데요. 그래서 와이어로 묶어서 이렇게 잡아서 당겨 놓는 그래서 띠장 1단만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하 주차장 저층부 보통 5에서 6m 정도 이 저층부를 팔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김줄도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이제 타이로드랑 조금 이제 틀린 개념이지만 이런 당김줄로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타이로드 이게 비슷한 개념 이런 흙막이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그래서 기본 점수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기본 점수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우리 건축시공에서 그 다중이용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전시업에 나왔던 그 품질 우리가 품질 관리계획 품질 시험계 그 기준에 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만 회배 이상. 그래서 품질관리 계획 이렇게 이제 기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뭐 사무실에 계신 이제 우리 시공사가 아닌 이런 사무실에 계신 이런 소장님들은 뭐 쉽게 이제 접근하셔서 쓰실 수 있을 건데 시공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이런 개념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떠한 폼으로 이거를 써야 될지 이제 궁금도 하셨을 거고요. 그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보시면은 바닥 면적 5,000회배 이상이죠. 5,000회배. 그리고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여객, 의료, 종합, 숙박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그리고 16층 이상 모든 건축물도 해당한다.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줬고요. 정확하게 쓰신 소장님도 계실 겁니다. 다 워낙 이제 업무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념.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이런 법규 내용 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충분한 요건 답이 점수가 나올 거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1교시는 마무리했는데요. 자, 1교시에 보면은 지금 1번, 2번, 4번, 6번, 8, 9, 10, 11번 우리가 이제 분석표 보시면은요.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서 이제 까다롭고 이제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3번 밀폐 공간 그리고 이런 7번 안전성 확인 대상 아무래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3번 이런 다중이용. 그래서 다 뭐 각자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아무래도 좀 적게 많이 선택하면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서술 2교시, 3교시, 4교시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기출입니다. 이제 거의 다 기출인데, 기출에서 새로운 것 하나를 조금 같이 묻어서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우리가 빨리 많이 접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출을. 기출을 이제 모의고사에서 접근을 하니까. 이런 기출 문제들을 자꾸 변형되면서 조금 하나 정도 또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기출 문제에서 거의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기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2교시의 1번입니다. 자, 1번. 자, 철골구조의 방청도장 공사 시 고려사항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가 115회, 18년도죠. 철골 방청도장 시공시 유의사항 똑같죠. 그리고 방청도장 금지 부분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철골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사항과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공사시 고려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조금 이거 정확하게 이 말뜻을 이거 해석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공사시 고려사항이니까 공사하기 전에 무엇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뺄 수 있겠고요. 시공시 유의사항, 뭐 광의의 개념은 공사전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공사전 썼으면 공사중과 이런 양생, 이런 방안까지 이렇게 접근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대제목 3번에 보시면은 방청도장 공사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내화 피복과의 이런 부착력 중요하겠죠. 내화 피복과의 이런 부착력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도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뜬록 위에 내화 피복 시공 시 탈락 발생. 하여튼 부착력이겠죠. 부착력. 가장 중요한 게 부착 성능이니까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도장의 내구성을, 바탕 처리는 도장의 내구성을 결정함으로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도장 시공 시 유의사항.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거 아이테마 시키는 겁니다. 아이테마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 깔아주면서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이템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일부는 우리가 답안을 만들다 보니까 발췌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5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도막 유지가 어려운 부위는 우리가 선행도장 하죠. 선행도장.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마스킹 테이프 우리가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제 볼트짜리 요런 콘크리트가 매입되는 부분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로 우리가 보호하는 거고요. 8번에 보시면 이런 보호구 착용 정도 우리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9번에 당연히 면의 청소 상태 언급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은 과도한 두께 도장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4번 아까 문제 나왔네요. 밀폐 공간. 밀폐 공간이 또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는 충분히 환기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중점 관리 방안, 방청도장 시 중점 관리 방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왔을 때 2번에 보시면 현장의 부분 녹막이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장 접합이 완료되면은 철골의 녹막이철 녹막이철을 실시합니다. 철골의 녹막이철 실시하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칠하지 않은 부위가 있거든요. 칠하지 않은 부위. 칠하지 않은 부위는 우리가 칠하지 않은 부위 그리고 또 운반 와이어에서 손상된 부위는 우리가 터치업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115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 쓰고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두 가지 문제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합쳐놓은 거죠.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은 무슨 성질? 미경화 콘크리트 성질이죠. 우리 장판지에. 예, 미경화 콘크리트 성질. 그리고 콘크리트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는 시공 연도,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펼쳐서 써야 되겠죠. 자, 이것도 뭐 예상 문제에 있는 문제고요. 우리가 모의고사,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대제목 2번 보시면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우리가 뭐 장판지 다 암기 되셨겠죠? 워커빌리티, 시공성, 컨시스턴스, 반죽질기, 컴팩터빌리티, 다짐성, 그다음에 펌퍼빌리티, 압송성, 플라스틱시티, 성형성, WCC, PP, F, 피니셔빌리티, 마감성, F, MV, 모빌리티, 유동성, 비스커시티, 점성. 이거 다 암기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충분히. 자, 그리고 또 워커빌리티 성질, 그건 또 용어로도 또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21회 때, 워커빌리티. 예,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자, 3번 보시면은 콘크리트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언급하지만, 물론 이제 콘크리트니까 재료 배합 시공입니다. 재료 배합 시공. 하지만 우리가 시공성,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재료 배합 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제가 이제 풀어서 쓰라 했거든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당연히 시멘트의 성질, 뭐 골재, 입도, 입형 충분히 그 시공성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혼화 재료, 물결합 제비,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장골재율, 단위 수량, 공기량. 그래서 이런 재료 배합적인 측면. 이거 외에도 시공적인 측면도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런 다짐, 그리고 운반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집어넣어도 틀린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이제 98회 요 근접했던 기출 문제입니다. 98회 때 나온 기출 문제고요. 예,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철골공사 철골 세우기 수정용 와이어로프 배치 계획 및 수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빨랐습니다. 이것도 120회입니다. 120회. 예, 120회. 철골 세우기 공사 시 수직도 관리 방안 및 수정시 유의사항. 이렇게 이제 기술했었고요. 요것도 그 앞쪽에는 113회 때 철골공사 철골 세우기 수정작업 순서와 수정시 유의사항. 그러니까 수정시 유의사항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저는 한 내년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빨랐죠. 요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또 바로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배치 계획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 관리 방안 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말만 바꾼 겁니다. 예. 관리 방안입니다. 관리 방안. 예. 배치 계획이 파입 12.5mm 와이어 로프를 기둥에 미리 설치해 놓는다. 요즘 그 현장에서는 그 16mm 합니다. 16mm. 16mm 이상을 사용하고요. 16mm. 그리고 와이어 로프는 반드시 X자형으로 긴장한다. 예. 긴장하고 턴버클 사용 시 긴장 후 되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시공도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침책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턴버클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턴버클이 작업이 상당히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나사산이 많기 때문에 작업 그 효율도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작업 일단 단가적인 면에서는 턴버클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이게 체인 블록, 우리가 체인 블록은 아시죠? 체인 블록, 체인 담겨가지고 체인으로 끌어올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담기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손잡이, 그 레버 블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레버 블록.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레버 블록을 사용합니다. 레버 블록. 현장에선 레버를 이렇게 당기다 보면 당김이 금방 우리가 당겨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가는 이제 비싸지만 레버 블럭이 우리가 현장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할 수 없고 레버 블럭 돼 있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 미세한 부분 또 이제 텀버클로도 사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수정시 유의사항. 예, 수정시 유의사항.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예, 가조립 후 수직도 점검을 실시한다. 예, 보시면 되겠고. 내림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사실 현장에서 내림추이가 못 쓰죠. 내림추, 트랜시트를 합니다. 예, 현장에서 내림추 이거 철골은 우리 RC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푸집 공사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림추는 좀 불가능하겠죠. 예. 트랜시스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앙카볼트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용접 품질 확보하고 최종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트랜시스로 합니다. 기울기 이런 정밀도 기술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수정 작업 그리고 열 팽창이 이런 적은 아침에 작업을 해야 돼요. 열에 의해서 수축 팽창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적은 아침에 작업하고 텀버클 와이어 로프를 설치 텀버클 이것도 레버 블럭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텀버클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BIM 기술의 활용 중에서 자, 드론, VR 그리고 AR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당연히 드론, VR, AR은 처음 나온 거지만 제가 이제 청평에 올려드렸듯이 스마트 요소 기술 나왔지 않습니까? 117회 때 10점짜리로 스마트 컨스트럭션 요소 기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4차 혁명의 개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121회 작년이죠. 네, 121회 때 BIM 기술의 시공 분야 활용 하는 4D, 5D 이제 공정과 적상이죠. 예, 활용 분야에서 그 내용도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직접적인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전에 다 이런 개념 정도는 다 우리가 요즘 트렌드니까 이해할 줄 아시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사실은 이 내용들은 다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면접에서 이제 4차 혁명의 개념에서 일부 깊게는 안 들어가도 일부 우리가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답변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드론의 개념. 드론은 이제 무인 비행 본체와 이를 운용하기엔 지상 통제 장치 이런 장비를 통해서 무인으로 우리가 한다는 그런 개념 다 알고 계시죠? 예, 무인으로. 예. 그리고 나름 이런 논문의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해서 이제 더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더 다양합니다. 예, 더 다양하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이런 적용 현황, 이런 이거 보시면 아이템 보시면 이런 단시간 내 이제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느냐 싶은데 우리가 이거 토목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목의 개념. 이런 교량, 이런 터널, 이런 항만, 이런 대규모, 우리가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이런 댐, 이런 경우엔 어마어마하겠죠.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런 폐기물, 이런 추적도 가능하겠고요. 제방복구, 이런 제방복구를 3차원 모델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을 잡아서 어떠한 이 면적을 잡고 이런 어떠한 자재 인력을 파악하는데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이런 접근성이 열악한 현장의 활용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건축 현장 같은 경우 이런 안전모 착용 여부 당연히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죠. 이런 제도적 환경 아무래도 이제 비행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허가 조건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건설 사업에 이런 그 적용되기에는 건축에는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그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토목 이런 현장보다는 조금 이제 건축에는 적용되기가 조금 소규모겠죠. 그래서 이런 그 건설 사업 들어온 이런 전망, 건설 현장 관리적인 전망,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유지 관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의 상태를 적시에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이것도 토목의 개념이 상당히 크겠죠. 건축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의 개념도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1000세대 이상 되면은 그 인력으로 투입해서 전 구간을 이제 외부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드론으로 해서 요즘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들어갈 거, 뭐 한 달 걸릴 거를 드론으로 일주일 안에 끝내고, 이런 개념이 지금 현재는, 현실화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개념을 하시면서 좀 이게 이제 적당한 그림을 우리가 넣어 주셔야 되겠죠. 글로는 안 됩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글이지, 여기에 적당한 이제 그림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시공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런 흐름도가 다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 VR, AR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그 VR의 그 개념 보시면은 이거는 가상현실입니다. 예, 가상현실. 예. 현실에 느껴지는 환경을 인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VR의 개념은 우리가 건축 현장은 우리가 안전교육 체험. 그리고 보통 VR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AR은 이게 뭐 이미지 배경의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자,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현실의 가상의 이미지를 덧댄다는 거죠. 현실의 이미지에서 가상의 이미지를 덧댄다는 겁니다. 가상의 이미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구 배치를 우리가 이제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어떤 규격에 맞게끔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적용 분야, 장점 그리고 활용 방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공도, 그림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건축법에서 공사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예. 뭐 이번에 이런 총론, 이런 건설사업적인 그 문제들이 안전 포함 다량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금 그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요. 우리가 본인이 어려우면 다른 분들도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자, 공사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업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예. 이것도 뭐 건설사업관리, 이거 CM이죠, CM. 예, CM. 예. 그리고 공사감리. 자, 공사감리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의 책임, 그 법으로 정해 있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 품질, 공사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자. 이게 이제 공사감리의 개념이겠죠. 공사감리. 예, 그래서 일단 비교해서 한번 구분해서 이제 기술화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도 이제 우리가 면접에서도 이제 감리와 그 CM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이런 개념도 이제 물어보고도 하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그 감리의 문제점, 그 개선 방향, 교재에 있는 내용 뽑아봤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의 내용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기본 형태, 그다음에 계약 방식, 그다음에 단계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예,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형 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에 근거한 일괄 대안 기술 제한 등 기술형 입찰의 종류와 종류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술형 입찰의 종류.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봤을 때 종류와 그리고 특성을 쓰고 종류와 특성을 쓰라는 거죠. 종류와 특성. 종류와 특성을 쓰고 적용 효과, 개선 방향을 설명하시오. 요거는 그 기출에 다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여기서 일괄 기술형 입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이건 턴키죠, 턴키. 네, 턴키. 턴키의 개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안 입찰. 대안 입찰은 그 원안 설계에 따라서 대안의 설계, 입찰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에 필요한 이런 대안을 우리가 그 입찰서에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안 입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술형 입찰. 이것도 제가 정기반때 다 이제 그 기출 나온 것들 이렇게 체크해 드렸을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제안, 기술 제안서를 같이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술형 입찰의 그 종류다. 그래서 결국은 적용 효과는 다 똑같죠. 적용 효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 쓰는 거죠. 우리가 계약제도의 장판지에 있는 개념에서 좋은 말 쓰는 겁니다. 새로운 이런 그 입찰형 제도가 왜 좋으냐? 좋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질적 향상, 무슨 예산 절감, 뭐 기술력 제고, 기술력 향상,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향, 개선 방향은 당연히 우리가 그 장판지 쓰실 때 우리가 항상 심의 기준이 부족합니다. 심의 기준이 확립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도 장판지에서 끌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내용 나열해 놨습니다. 자, 2교시 마무리가 되고요. 자, 2교시는 우리가 쓰신 소장님들을 제가 이제 그 통화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다 좀 공부량이 조금 적다 하시는 소장님들은 뭐 조금 2교시에서 조금 힘들다 하셨는데, 사실 이거 뜯어보면은 다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에서 다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방청 이런 거 내용은 이제 그림 그리기가 이제 힘들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번, 3번, 그리고 이제 4번은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4차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4번과 그리고 5번 이렇게 이제 많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2, 3, 4, 5번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건설 클레임입니다. 건설 클레임. 자, 건설 클레임. 준비를 위한 통지 의무와 자료 유지 및 입증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리고 클레임 청구 절차 항목을 설명하시오. 클레임 청구 절차 항목을 설명하시오. 자, 이 클레임에 대한 문제가 전회차에 나왔지 않습니까? 123회. 예, 근데 기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단어를, 당연히 이게 클레임의 제기 절차에 대한 내용 그 순서거든요. 통지 의무를, 이제 그 신청하고, 이거 순서인데 조금 세분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요거를 기술하다 보면 상당히 무리스럽죠. 클레임에 대한 대강적인 포괄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클레임이다 뭔다 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무슨 통지 의무를 대해서 써라 하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알면은 별거는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클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일을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거죠.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실히 이제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클레임은 123에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123에 나오고 124에 또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토목에서도 좀 자주 나옵니다. 어떤 클레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7에 118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왔었습니다. 117, 118. 이 두 회에서도 같이 나왔거든요. 117, 118. 예. 그래서 클레임에 대한 내용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예, 통지 의무 이렇게 보시면은요, 당연히 건설 클레임의 제기 절차의 순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기간,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사안이 발생 후 28일 이내에 상대방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주 뭐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통지하는 클레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어떠한 이제 그 클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우리가 이제 사적으로 이제 치우치지 말라는 개념이겠습니다. 사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이 정도. 그리고 자료 유지 및 입증은 그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 유지,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철저한 이런 계약 관리, 공사 관리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리고 클레임 청구 절차 항목. 이것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사전 평가, 추적 작업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완성 제출하는 그 개념입니다. 한 번쯤 이런 흐름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쓰실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뭐 우리가 그냥 그림도의 때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 작성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작성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답안 클레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이 절차 항목까지 쓰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가 되지 않았으면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이 분쟁 해결 방안, 협상, 조정, 중재 소송을 가장 또 많이 물어보고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접근하는데 청구 절차까지는 쉽게 접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청구 절차 이런 어떠한 교재, 어떠한 논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절차서를 우리가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공기술사에서는 그 흐름도를 보고 그런 문맥에서 조금 그 중요한 것들, 만약에 뭐 이런 그 절차가 7개, 8개, 10개면은 그 중에서 문맥 갖고 와서 한 3, 4개 정도 요약해서 쓸 수 있고 그 정도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어떠한 정확한 답을 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한참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예. 정확한 답을 난 100%의 무조건 정답만 찾아서 쓴다 하면은 그 기한이 걸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2번입니다. 예, 철근의 기계식 이음의 종류별 장단점을 기술하고 품질 관리 시험 기준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도 지금 요 근래죠? 예, 119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예, 119회. 재작년이죠? 8월달 시험. 철근의 그 기계적 이음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자, 기계식 이음의 종류별 장단점을 기술하라 하고 품질 관리 시험 기준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험 기준. 자, 우리가 기계식 이음의 종류는 우리가 장판지가 되면은 우리가 암기됩니다. 장판지가 됐으면. 우리가 종류는 장판지가 아니면 우리가 접근이 안 되니까요. 자, 근데 우리 그 소장님들이 나는 또 가스압조까지 썼는데 나는 그 용접 이음도 썼는데 글쎄요. 그건 점수를 어떻게 줄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계식 이음, 보통 기계적 이음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카플러의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별 장단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슬리브 압착, 슬리브 충전, 나사이음, 캐드 웰딩, 쥐락 스플라이스. 예,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정규반 때 요즘 하는 그 원터플러 있지 않습니까? 원터치 중량으로 끼는 그 정도 같이 또 언급해 줄 수 있는 거고요. 품질 관리 기준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위치는 철근 상세도와 일치해야 하고 외관 검사는 당연히 시평과 일치해야 하고 이 시험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25%. 요 단어가 아주 들어가야 되겠죠. 125%. 중요합니다. 125%. 그 품질 관리 기준. 예, 그래도 혹 그 용접 철근을 이렇게 언급하신 소장님도 계시는데, 예. 그래서 그 원래 그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용접 철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그 용접 부위는 용접 철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용접 철근. 예, 용접 철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건축공사 이런 그 표준 시방서에 보면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의 125%를 발현하면 괜찮다 하거든요. 예. 꼭 좀 상충된 면은 있는데, 그래서 이 125%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철근에서 우리가 일반 철근은
115%에서 파단을 됩니다. 파단. 115%에서 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 115%에서 일반 철근 이음 외에서 파단되면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그 시편이 가는 통과한 걸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음면에서 125%입니다. 이음면. 예. 이음면에 125%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현상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 및 내화 성능 관리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 때도 제가 폭렬에 대해서 이렇게 10점짜리로 폭렬의 메커니즘에서 기출문제라서 이제 나올 때 됐으니까 폭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가 냈었고요.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죠. 97회 문제, 12년도에 97회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현상 발생 원인과 이 방지 대책을 제어 대책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똑같습니다. 및 내화 성능 관리 기준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97회 문제입니다. 12년도 97회 문제야. 똑같이 나왔다. 이거 보시고요. 예.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현상의 발생 원인 보시면 이제 다 공부하셔갖고 예, 원인과 대책. 원인은 메커니즘이죠. 예, 원인. 높은 고온, 그리고 높은 함수율, 그리고 이런 치밀한 조직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했고요. 방지 대책. 그 직접적 대책 우리가 그림까지 그려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해줘야 되겠죠. 유기질 섬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기질 섬유.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 메탈라스, 함수리 나린 골재, 내화 몰탈 도포, 내화 도료, 도포 이 개념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내화 성능 관리 기준입니다. 이게 일반 내화 피복의 이런 성능 관리 기준이 아니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 관리 기준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그래서 이 기준이 작성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0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고요. 당연히 내화 성능 기준이 주철근 온도 평균이 538도씨 최고 649도씨 이하여야 하고요. 그럼 내화 성능 시험입니다. 밑에 내화 성능 시험을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기둥 단면 중 가장 작은 단면의 기둥과 동일하게 제작하고 2번에 보시면은 높이는 1.5m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시공 현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4번의 그림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양생은 상온의 실내에서 실시하고 3개월 이상, 양생 기간은 3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내화 성능 관리의 밑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은 적합한 경우가 합격이고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정도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는 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선택하셨으면 분명히 원인 대책은 웬만큼 적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와 이런 관리 기준의 배점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나와봐야 알겠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네, 나와봐야. 네,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 문제입니다. 예, 부력받는 지하구조물 부상 방지 대책. 이거는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도 119회 나왔었으니까 이제 이거 4, 5회 차마다 무조건 나오니까 올해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력은. 예. 그래서 예상 문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119회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원인은 물어보지 않았네요. 요거는 119에 나온 거는 요인을 물어봤었고, 요거는 요인이 없고, 요인은 당연히 뭐야? 지하 수위 변화죠. 지하 수위. 어떤 피압수, 집안의 이런 여건, 그리고 건물의 경량, 여기 장판지에 있는 내용이겠고요. 부상 방지 대책, 이건 다 아시리라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암기하고, 예, 우리가 대표적인 게 라강카고, 우리가 연구 배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건축물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예, 이 문제도 제가 정규반 때도 말씀드렸죠. 예, 건축에서 이제 117회 결로 117회 나왔을 때는 공동주택 세대 내 부위별 결로 발생 원인과 대책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117회 결로가 나왔고 그 이후로 단열 문제만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로 문제는 이번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풀어봤고요. 예,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이제 초고층 커트널을 한번 물어봤었죠. 왜냐하면 또 커트널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커트널의 결로 발생 원인 대책과 일반 구조물의 결로 발생 원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했었죠. 뭐 일반 구조물 물어봤으니까 커트널은 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커트널이 나왔을 때 뭐 일반 구조물만 갖다 쓰면은 그거는 감점이 되는 거고,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커트널 물어봤지 않았으니까 일반 구조물이었으니까 일반 구조물로 접근을 했겠죠. 여기다가 무슨 커트널 썼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건축물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종류. 예, 거의 3교시 때 그냥 많이 몰렸네요. 실전 모의고사에 낸 문제가 거의 4문제가 거의 3교시에 몰려 있네요. 결로의 종류,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 결로 발생 메커니즘, 이제 엑스트라로 넣어줬고요. 예, 포화 수증기하, 노점 온도보다 낮은 경우, 우리가 결로가 발생되는 거죠. 노점 온도, 이슬점의 온도죠. 자,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의 원인. 이거는 전에 117의 문제는 부위별이니까 벽체 따로, 천정 따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벽체니까 천정이 이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벽체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 원인 보시면은 우리가 장판지에 있는 내용이죠. 장판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결로 방지 대책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림도에 있는 그런 개념. 단열을 잘해야 되겠죠. 단열. 방습층을 설치하고 잘하고.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로가 나왔어도 우리가 단열, 열 관류율이나 열 전도율 정도 어떠한 공식 하나 또 언급해주면은 그 그림 하나 좋은 효과가 있겠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철골공사 용접 작업에서 예열시 주의사항과 용접 검사 중 유관 검사 방법에 대하 설명하시오. 예. 지금 3교시도 전부 다 기출인데 1에서 5번까지는 다 서술에 나온 기출인데 사실 6번은 서술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어, 요것도 지금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용어로 이제 냈지 않습니까? 예열을. 이제 예열이 이제 철골의 생각 중요하니까 예열이 나올 때도 됐고, 이제 용어에서도 예열의 방법과 예열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예열 방법, 그리고 예열 온도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실전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용어로 이제 냈었던 문제인데요. 예열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열시 주의사항. 예열시 주의사항. 자, 예열시 주의사항 보시면은 최소 예열 온도를 준수해라. 최소. 그래서 표면 온도가 0도씨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도씨 이상 예열을 실시해라. 20도씨 이상.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용접 절차서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용접 절차서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접 절차서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 보면은 최상위 온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500도씨 이상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용접 절차서에 보통 미니멈 20도씨, 맥시멈 300도씨 이렇게 해갖고 용접 절차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용접 절차서에 의한 기준을 준수, 그 정도로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접부 부근 대기 온도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는 용접을 금지한다. 자, 이것도 다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온도는 강제의 성분 두께, 용접 구속 조건을 기초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거 최대 예열 온도는 230도씨인데 이거는 조금 용접 절차서에 의해서 각 회사별도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다. 왜냐면 예열을 하는데 그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열 그 두께가 있는데 표면 온도는 200도, 300도가 돼도 안에 내부가 20도씨 이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도는 표면 온도가 좀 더 과하게 올라가겠죠. 왜? 또 우리가 표면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온도 초크 이제 그 온도 초크라 하죠. 온도 초크 현장에서는 그 이제 뭐 많이 사용 안 하죠. 현장에서는 뭐 온도 많이 체크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 공장에서 하죠. 공장에서는 다 우리 그 디지털 예열하면은 디지털 온도계로 재서 바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겠죠. 디지털 온도계로 된다. 우리가 그 디지털 온도계 그 많이 요즘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어디 뭐 삼겹살 굽는데도 그 디지털 온도계 쓴다고 하는데 삼겹살. 적정 온도에 우리가 삼겹살을 얹혀놔야지 그 맛있게 구워지니까 그 디지털 온도계입니다. 디지털 온도계로 다 확인합니다. 공장에서는. 예, 디지털 온도계로. 그래서 그 이 표면 온도가 그 정확한 이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맥시멈과 미니멈을 우리가 그 용접 절차서에서 우리가 그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예열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버너로 이렇게 직접 우리가 가열할 수도 있고 이제 이제 패드 열선이 있는 그런 패드로 우리가 감아서도 우리가 예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 검사 방법. 유관 검사 방법은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VT라 하죠. VT.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유관 검사. 그래서 그 개념은 뭐야? 비파괴 검사 사용 전에 우리가 식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고 간단하나 신뢰성이 이제 불리하겠죠. 그래서 유관 검사 가능한 이런 표면 견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언더컷 다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 오버랩 융합되지 않고 겹쳐진 거. 그리고 이런 표면에 그 미세 균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작은 구멍 이런 피트 또 크레이터 항아리 모양의 이런 그 구멍 크레이터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스패터 용접 불똥이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그 헤라를 다 이제 긁어내고 이제 제거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장을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스패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관 검사 방법도 이렇게 육안으로 검사하는 내용도 이렇게 작성해주고 기술해주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교시를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1번 뭐 통지 의무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작성하기 힘들고요. 대강 쓸 수는 있어도 예, 작성하기가 정확한 단어를 쓰기가 힘들고 그리고 3번에 이런 그 내화 성능 관리 기준 고강도 지금 잘못 작성하신 분들이 좀 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화 성능 관리 기준도 좀 제대로 작성 못해도 이제 그 네 문제 작성하기는 폭렬이 그나마 빠질 수가 없으니까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은 무조건 작성하셨고 그리고 2, 3, 4, 5, 2, 3, 4, 5, 6번 이렇게 이제 작성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무조건 기출이고 6번도 용어에서 예열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유관 검사 방법만 따로 이렇게 또 별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4교시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구조물의 피해 조사 방법과 복구 방법을 설명하시오. 네, 어렵습니다. 문제. 자, 이 문제도 10년 전에 나온 문제입니다. 93회 때, 11년도 때.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화재 발생 시 구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뭐 안 좋겠죠.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 조사 방법과 복구 방법. 똑같이 낸 겁니다. 똑같이. 영향만 빼고. 예.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이면 우리가 30회분입니다. 30회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쩔 때는 20년 전 것도 이제 용어가 기출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서 참 접하기가 힘듭니다.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볼 때도 보통 한 20회분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93회인데 11년도 문제까지 이렇게 접한다? 예,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문제 보시면은요. 자, 화재 발생 시 구조물 피해 조사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전 조사하고 화재가 났으니까 외관 이렇게 보겠죠. 유관 검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비파괴를 할 수 있겠죠. 비파괴. 그리고 이제 구조체 시험, 이거 재하 시험, 진동 시험.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야? 이거 피해 조사 방법 우리가 어떠한 흐름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제가 이제 총평에 올려드렸듯이 피파괴로 일단은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코어도 또 떠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험에 나왔던 리모델링 공사,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겠습니다. 비슷한 개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안 해봤는데 화재 시 구조물에 대한 피해 조사 방법을 내가 안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쓰란 말이냐.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못 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자, 구조물의 복구 방법 한번 보십시오. 구조물의 복구 방법. 구조물의 피해 조사 내용에 따라 복구 방법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에서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화재는요. 1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되고요. 예, 화재 피해 등급이요. 1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고, 이거 보시면 이것도 흐름도입니다. 위에 피해 조사 방법과 근접한 흐름도고, 결국은 복구 방법은 결국 뭐야? 보수 보강의 개념, 우리가 콘크리트에 있는, 그런 보수 보강의 개념을 우리가 또 보강의 개념이 많겠죠. 화재가 났으니까. 보강의 개념을 그림 그려주면서 이렇게 작성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기본 점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구조물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균열에서 보수 보강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용도로 우리가 많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 보강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문제 2번입니다. 예, 정기반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113회였었죠. 예, 타일 공사가, 113회죠. 공동주택 화장실 벽 타일 화재 발생 원인, 유형과 원인 및 대책. 타일이, 제가 무조건 이거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타일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기출문제에 묵혀 있었는데, 예, 이제 나왔습니다. 타일 공사. 예, 타일. 우리가 접착력 시험만 작년에 나왔었죠. 접착력 시험. 접착력 시험만 작년에 나왔고요. 예, 이제 나왔습니다. 타일 공사. 예, 나올 주기가 다 되면 나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품질에서는 타일이 상당히 빈도수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빈도수가. 그래서 건축에서는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는데 그중 계속 문제 풀이를 했거든요. 모의고사에도 풀었고 예상 문제에도 있던 문제고요. 예. 그래서 하자 원인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요. 자, 마감공사입니다. 이거 마감공사. 예. 마감공사니까 마감공사 제가 어떻게 풀라 했습니까? 설계 재료, 시공 양생, 시공 관리적인 측면으로 뽑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아이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방지 대책 보시면 몰타일 시공 철저, 오픈 타임, 모서리 시공, 파라페 우리 그림도에 있는 그런 교재고요. 그 내용이고요. 자, 저번에 시험 나온 뭐야? 접착력 시험. 이거 우리가 대책에 넣어줘야 되겠죠. 접착력 시험. 예, 시험에 나온 거. 접착력 시험. 타일 공사. 제가 모의고사 우리가 시험 봤을 때는 접착력 시험을 꼭 제가 넣어두라고 했거든요. 예, 접착력 시험. 대책에. 예. 하여튼 시험은 무조건 대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예. 모든 시험은. 커튼홀은
목업 테스트가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균열 비파게 들어가고 철골도 비파게 들어가고 모든 시험 넣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책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시험의 종류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그림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타일 준비됐던 문제고요. 문제 3번.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시스템 비계의 재해 유형, 조립 기준, 점검 보수 사항 및 해체 시 안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 상당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비계가 전회차 때 용어로 나왔죠. 용어로 나왔는데 용어로 나왔어도 제가 그 예상 문제에서 이제 제가 예상 문제 문제 풀이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용어로 나왔어도 워낙 요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로 나와도 바로 또 서술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비계는 제 예상 문제에서 원래 가급적이면 전에 회차 나온 거는 그 다음 회차는 이렇게 좀 그 클레임 빼듯이 이렇게 빼거든요. 그 시스템 비계는 이제 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비계는 왜 자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다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니까 예. 빼지 않았는데 시스템 비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똑같이 나온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비계가 나온 게 이제 114회 때 114회 때 시스템 비계 적용 시 시공 순서도 물어보고 시공 시 유의사항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시스템 비계가 올해는 나온다 해서 계속 올려놨었고, 그래서 전회차에 실전 모의고사 때 사실 이거 서술형 때 문제 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용어에 나온 거거든요. 용어에. 그리고 이제 빼지는 않았는데 또 서술에 나왔었고, 서술에 나왔고, 예. 보시면 되고, 똑같이는 안 나왔지만 전회차의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고 물어본 게 결국 여기 보시면 뭐가 시공시 유의사항이겠습니까? 조립 해체 시 안전대책, 이게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시작할 때, 조립할 때, 아니면 해체할 때, 그리고 이럴 때 이 안전대책이 뭐야? 그럼 이게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시공시 유의사항. 이게 시공시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재해 유형. 재해 유형 우리 교재에서 그냥 빼냈습니다. 재해 유형. 어떤 추락, 협착 아니면 붕괴, 전도 빼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도 가능합니다. 비계의 개념, 우리가 비계의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비계라고 특별하게 재해가 다르게 발생되겠습니까? 특별한 재해가 있겠습니까? 예,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에 조립 기준. 여기서 조립 기준을 조금 써줘야 되는 거겠죠. 왜?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준을 좀 써주면은 뭔가 조금 더 확실하죠. 점수가 우리가 얻기에. 기준을 좀 접근을 해주면은, 뭔가 점수 얻기에 확실한 거죠. 기준. 자, 이 기준을 한번 보시면은, 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한다? 충분히 다 접근해서 쓰실 수 있는 정도 되겠죠. 그 밑에 거는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죠. 요거 빼놓으면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우리가 이제 물림 깊이죠. 상부의 물림 깊이. 보통 200mm 이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그 600mm 이하니까. 그 잭베이스 물림 깊이입니다. 물림 깊이.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 동바리와 시스템 비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 헷갈리신 분이 많은데, 우리가 유해디의 개념만 그 동바리의 개념으로 보시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헤드만 동바리에 있고, 그것도 어차피 시스템 동바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평을 맞춰야 되겠고, 잭베이스 3분의 1 이상, 200mm 이상 물림 깊이 갖춰야 되겠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 기준은. 그 연결재 설치 간격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밑받침 철문을 사용해서 수평 수직 이음을 유지하고, 5번에 보시면 수평 유지, 7번에 보시면은,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보시면 되겠고, 8번에 보시면 최대 활화중 표지판을 부착해서 근로자에게 주재한다. 보통 이 기준을 보시면은, 대강 써도 이 정도 기준은 썼겠다 싶을 정도의 기준이겠죠. 그렇게 어려운 기준이 아니겠습니다. 충분히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저는 이 물림 깊이 3분의 1 이상, 요런 그 숫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보이거든요. 다들 비슷하게 쓰니까 이런 물림 깊이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동발이나 시스템 비계에서도 강조를 해드리죠. 그 다음에 점검 보수 사항.
보수를 어떻게 할래? 보수. 일단 어떠한 부식 상태, 풀림 상태, 일단 이런 흔들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시스템 비계니까. 예. 물론 이제 경고합니다. 더 올라갈수록 흔들림은 없죠. 경고하지만은 이런 단층이나 넓고 단층인 경우는 또 흔들림, 이런 물림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점검 및 보수 사항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요. 자, 왜 이런 거를 점검 및 보수 사항도 우리가 한두 개만 적어도 되냐? 자, 이거 보듯이 찍힘이 4가지지 않습니까? 대제목이. 그럼 우리가 아이템 몇 개입니까? 아이템 12개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3가지 물어보고 4가지 물어보고 할 때는 거기에 적정 아이템 개수를 적정히 배치를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접근을 써내려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재해 유형 한 2가지, 조립 기준 잘 모르겠어? 이거 한 2가지, 점검 보수 사항 한 2가지 아이템. 그럼 6개 쓴 거죠. 그럼 그 밑에 조립 해체 시 안전 대체. 이건 뭐 무궁무진한 거죠. 여기서 더 빼내는 거죠, 아이템.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죠. 자, 조립 해체 시 안전 대책이 이게 결국 시공시 유의사항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시공계획서부터 나온 거죠. 예, 시공계획도 작성, 상세도 샵 작성하고, 치마를 방지하기 조치하고,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체결 길이를 확보해라. 아까 그 위에 있는 거죠. 3분의 1 이상. 안전 난간 높이를 기준을 준수하고, 가세 빠지면 안 되겠죠. 또 가세 설치를 준수하고, 벽이음 체결을 준수하면서 기상현황. 그리고 안전교육을 실시해라. 이 정도 이거 못 쓰겠습니까? 이거? 예. 모든 분들 다 쓸 수 있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레이아웃을 갖추느냐. 아이템 개수를 정확하게 빠지지 않고 물어본 거에 대한 아이템을 무조건 써줘야 되겠죠. 예. 이것도 뭐 기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출에. 예. 기출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지하 항막이 공사 시 계측 항목과 계측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 계측. 당연히 뭐 예상 문제 있는 문제고, 모의고사 때는 뭐 문제 푸는 문제입니다. 예, 모의고사 때 한 문제고요. 예. 계측 관리는 지금 117에 118에 연속으로 해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왔다고 그래도 그 다음 시험에 또 여기서 뭐 다 합격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 시험 또 보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다음 시험. 계측관리 나왔다고 계측관리 이렇게 제껴놓냐? 안 되죠. 계측관리. 계측관리는 그리고 무조건 토공사에 나오면은 우리가 대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계측관리. 대책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또 내년 시험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험. 예, 계측관리. 토공사에 계측관리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토공사에 계측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보시고요. 자, 문제가 계측 항목과 계측 관리 방안입니다. 계측 항목. 네, 계측 항목. 조금 근데 좀 헷갈리신 소장님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계측 항목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아이템을 뭐 틸트메타, 뭐 스탠게이지, 뭐 피에조메타 뭐 이렇게 쓰신 소장님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측 항목은 이거 인적건물, 뭐 기울기, 뭐 토화, 간극수압 이게 계측 항목이거든요. 항목. 그거는 뭐야? 계측 기기거든요. 계측 기기. 예, 그것도 좀 혹시 여기서도 또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왜? 이 항목이니까 이게 지금 한글이 아닙니까? 한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요번 정규반한테 구분을 안 해드렸는데, 이제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계측 기기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이템에다가. 예, 그래서 계측 항목이다, 항목. 항목은 이런 지하수, 간극수압, 뭐 이런 거 토압, 진동, 뭐 이런 거가 계측 항목이다. 그 다음에 계측 기기를 쓰면서 설명하는 거다. 계측 기기를 쓰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측 관리 방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계측 관리 방안. 네, 이것도 아이템화 하는 겁니다. 이거 모범 답안을 만들면서 이제 뭐 이게 동글뱅이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항상 아이템화 합니다. 아이템화. 예, 아이템화. 예,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측 항목. 뭐 이건 뭐 계측 항목이 중요하죠. 뭐 피드백 해야 되고 시공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정밀도, 내구성, 방제성, 필요 조건을 선정해야 되고, 예. 현장 기술자 유관 관찰, 종합적 평가, 뭐 이런 파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계측기 설치하면은 보통 이제 그 철권 자재들 폼하고 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럼 뭐 그 신경 안 쓰고 갖다가 막 폼 쟁여놓고 막 하면 그 뭐 파손되고 뭐 그 박스 파손되고 허다하거든요. 계측기 관리 이런 준수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싱크홀, 예전에 보면은 그 우리가 용산 그쪽에도 이제 지나가는 그 정류소에서 뭐 2m 안으로 낙하하셨지 않습니까? 2m 안으로.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흙막이 이제 흙막이거든요. 우리가 그 싱크홀의 개념이 아니라 흙막이 치마균열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표면 지표 치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를 사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관리를. 지표 치막. 우리가 보통 우리가 표면에다가 그냥, 우리가 이제 꽁구리 못 받거나 이제 표시해놓고 그냥 레벨 보고 하는데, 사실 그 밑에 동공대도 이게 뭐 동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모르거든요. 표면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일정 양의 이런 그 깊이의 그 봉을 이제 집어넣고 그거를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해야지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흙막이. 예, 계측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PC 접합부 요구 성능과 부위별 방수 처리 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PC는 이거 99회 때 PC 접합공법 종류와 방수 처리 방안에서 13년도에 나왔거든요. 13년도. 이것도 99회. 상당히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죠. PC 접합. 제가 이제 PC 할 때 접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품질 시험에 작년에 PC 접합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요것도 우리가 장판지를 알면은 그냥 뭐 다 기술할 수 있는 문제다. 장판지만 머릿속에 있으면은. 기술할 수 있는 문제다. 자, 이게 보시면은 PC 접합부 요구 성능. 항상 PC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접합부 아니겠습니까? 접합부 요구 성능. 지금 여기는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아이템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요구 성능 필요하겠죠. 접합부니까.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접합부인데. 예, PC 접합부 부위별 방수 처리 방법입니다. 부위별. 우리가 장판지에서 외웠으면 이제 외벽과 이거 지붕, 그리고 지붕 슬라브 월, 파라펫 접합,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주의사항, 방수 처리 방법 작성할 수 있겠고요. 자, 시공 시 주의사항, 이렇게 보시면은 뭐 2번에 균열, 뭐 파손, 뭐 품질 관리, 뭐 3번에 보수, 그 다음에 뭐 4번에 검사, 뭐 6번에 담수 테스트까지 써 있는데, 우리가 그 PC의 그 유의사항, PC의 그 시공시 유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구구 접점 모시단차 ILM. 그거 이렇게 또 접근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거 접근해서. 그래서, 이 PC 문제는, 장판지를 암기하고 계시면 모두 작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똑같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기출문제에 좀 해당합니다. 유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67회 좀 고리짝 시대 말하는 것 같네요. 67회 지금 하니까요. 67회면은 사실 02년입니다. 02년. 02년. 예, 가깝습니다. 뭐 02년. 보면 건축 시공의 지식관리 시스템 추진 방안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건축 시공의 지식관리.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관리 시스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4교시가 다 기출입니다. 결국 4교시도. 예, 분석해 보고 나면은 절반은 기출 아닌 것 같이는 보였는데 뜯어보니까 다 기출에서 나옵니다. 예. 뭐 기출이 이제 워낙 이제 연도수가 자꾸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개요 보시고요. 예, 정의 한번 보시면은 정의와 목적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정의 목적을 대제목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인적 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식 경영 시스템. 예,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지식 경영 시스템은. 예, 그 목적이 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지식 자원을 문서로 보유. 이제 밑에 좀 나옵니다. 추가 설명이. 그리고 입력된 다양한 정보 체계적으로 공유, 업무에 활용하는 거고요. 축적된 이런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데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지식 경영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 그건 뭐야? 이런 파벌형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형, 이런 군주형 조직에서는 이런 그 지식 경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 요 극복 방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모든 지식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지식.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이런 암묵지를 관리하라 합니다. 암묵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암묵지가 뭐냐면은요, 어떤 그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서류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다 저의 경험 이런 거를 체크해서 해드리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암묵지입니다. 암묵지. 그래서 이 내용이, 이 단어를 이게 어두람입니다. 어두람. 잠잠한 예, 그래서 문서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경험의 내용. 그 내용입니다. 이 암묵지의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기업의 극대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식 경영입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책임, 이런 극복 방안, 행동 방식을 변화해야 되겠고,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하고,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식 경영이 이런 개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교시를 내려봤을 때 이것도 분석해보니 결국 기출에서 다 나왔고, 지금 이제 문제를 푼 내용들을 이렇게 소장님들 보니까 뭐 타일하고 시스템 비계, 흑마기, PC 거의 2, 3, 4, 5번을 거의 다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소장님들, 가르침을 하고 계신 소장님은 요 지식 경영을 알고 계셔서 요 내용을 이렇게 또 풀어서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식 경영에서 또 부가적으로 또 점수가 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이런 남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은 내용들. 이런 내용에서 조금 더 이런 부가적인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4회 문제풀이를 간단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그 정확한 답을 찾으려 하면은 정확한 답을 찾으면 좋죠. 우리가 이런 문제 10문제와 12문제, 이런 22문제에 정확한 답을 찾아서 쓰면은 좋죠. 그만한 그런 답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답안을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냥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답안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르쳐드리는, 학원에서 가르쳐드린 이런 장판지의 개념, 또 좀 풀어쓰는 개념, 그런 요령의 개념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법규 쓰세요, 법령 다 쓰세요, 이래야 고득점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강사는 상당히 높아 보이죠.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구나. 근데 그거 우리가 시험에 쓸 수 있을까요, 과연? 못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우리가 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바꾸는 거를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드립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짧습니다. 예, 다음 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표 나면은 4주 남습니다. 발표 나고 한다? 안 됩니다. 늦습니다. 발표 나고 하면은. 그래서 기획을 잘 수립하시고, 지금 여기 오신 소장님들 중에서 바로 이제 정규반 끝나시고 모의고사 하실 소장님은 그대로 남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등록하셔서 모의고사를 시작하시는 소장님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무리스럽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런 총평 이런 해설 강의를 듣고 어떠한 이런 상담 원하시는 소장님은 제가 이제 강의가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깊은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이런 기간이 좀 헛된 기간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여튼 꼭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